안에 이제 해상 운송에 대해서 해상 운송하고 컨테이너 운송 파트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 이제 항공 운송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제가 동일 학기에 국제 운송론 수업도 제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겹치는 분야도 있고 그 수업하고 이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깊은 내용까지는 우리가 안 나가더라도 할 건 다 해야 되니까. 해상 운송이 아무래도 이게 무역이란 게 인류 역사의 발전과 함께 해왔던 그 오랜 기간 동안 해상 운송의 발전과 함께 이 중요한 운송의 역할을 수행을 해왔지만 항공 운송도 이 비행기라는 것에 사용이 되고 인간이 하늘을 통해서 물품과 사람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 따라서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량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직도 해상 운송이 우리나라의 어떤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으나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항공 운송이 해상 운송을 역전한 건 좀 많이 됐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 항공 운송으로 주로 이제 가볍고 비싼 물건들을 수출입을 한다라는 거죠. 해상 운송에 비해서. 그래서 항공 운송이 이제 그러한 운송 수단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큰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들 중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항공 운송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공 운송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해상 운송하고 다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죠. 빠릅니다. 뭐 제가 이게 국제상학 수업 시간이고 국제운송론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오가는 배들 상업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20에서 25노트 정도로 이제 운항을 하는 배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 넘어갈 때 미주 대륙 쪽으로 넘어갈 때 한 10여일 걸려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넓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배의 속도에 따른 문제도 있고요. 계절적 요인도 있고요. 바다의 컨디션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는 그렇지 않죠. 비행기는 여러분들 미국 간다라고 쳤을 때 그게 뭐 서부냐 동부냐에 따라서 조금 갈리긴 합니다만 뭐 12시간, 13시간 뭐 그 내외로 가잖아요. 시간이 웬만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비행기의 어떤 이륙 시간과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운송 스케줄을 예측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짠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해상 운송보다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막말로 뭐 중국으로 보낸다라고 쳤을 때 오전에 보내면 오후에 받아요.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자 안전합니다. 뭐 안전하다는 말은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야 크게 뭐 문제가 되지만 사고 발생 빈도나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항공 운송이 가장 안전합니다. 뭐 다른 해상 운송이나 해상 운송이나 뭐 도로 철도 운송에 비해서 사고 발생 확률 자체는 낮아요. 뭐 정비를 잘 하기도 하거니와 비행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륙했다가 내려오면 바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전한 운송 수단이죠. 그리고 물론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심각성이나 어떤 화물이 다 파손되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측면에서는 좀 크지만 사고 발생 자체는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운송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경제성적인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비교해 보면 해상 운임보다 항공 운송료가 비싸요. 그냥 쉽게 뭐 운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부산에서 부간 페리 타고 시모노세키 가는 것보다 뭐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 가는 게 비싸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역이란 거는 어떤 물류의 개념으로 물류 비용, 토탈 물류 비용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 그 기반되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화물 터미널 이용료라든지 창고료라든지 그리고 이게 운송 자체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위험에 노출되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보험료도 뭐 당연히 비싸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항공기의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짧잖아요. 리드 타임 자체가 짧잖아요. 그래서 막말로 오늘 오전에 보내면 오후에 받기 때문에 운임 그 단가 자체는 비쌀지언정 부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항공 운송이 더 경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에 따라서 물건이 가진 특성과 성질과 무게에 따라서 항공 운송이 선택되어지느냐 해상 운송이 선택되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이건 뭐 단편하게 해상 운송이 더 싸다 항공 운송이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뭐 야행성 비계절성 밤에도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인천공항 24시간 돌아가죠. 그런 문제 장점도 있고 해상 운송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일본, 여기 뭐 중국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한 달 정도만 더 지나면 6월 말 7월 초부터 이제 태풍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향 받습니다. 해상 운송 아무래도 뭐 그렇죠. 근데 항공 운송은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면 알겠지만 구름 위로 가죠.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계절적 요인이 좀 덜해요. 그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항공 운송의 특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항공 운송은 항공 운송 서류가 사용되어집니다. 선화증권이 해상 운송의 운송 서류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에어웨이 빌이라는 서류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에어웨이 빌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마스터 BL, 그룹 BL 그리고 하우스 BL처럼 중간에 혼재업자가 개입을 해서 항공사가 혼재업자한테는 마스터 에어웨이 빌 그리고 혼재업자가 항공사가 아니라 하주에게 하우스 에어웨이 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해상 운송과 좀 다른 차이점은 해상 운송에서 그런 마스터 BL, 하우스 BL이 사용되었던 경우는 LCL 화물의 경우에 해당이 되었던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LCL 화물을 배웠죠. 근데 이제 항공 운송은 기본적으로 이 중간에 이 혼재업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뭐 FCL, LCL 화물 이런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항공 운송은 기본적으로 하주들이 항공사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해서 항공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 에어웨이 빌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항공 운송 주선업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항공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서류가 발행되는 형태를 띱니다. 자, 그래서 에어웨이 빌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이 에어웨이 빌은 이 부분은 우리가 UCP 600 23조를 공부할 때 그 23조의 내용이 뭐였죠? 에어웨이 빌의 발행은행 혹은 은행, 지정은행, 뭐 이런 학인은행의 서류 심사 요건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23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19조나 20조, 21조 그러니까 뭐 복합운송 서류나 선화증권이나 아니면 차터파티 BL이나 뭐 이런 서류들의 경우에는 서류 원본을 요구할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전통을 요구했어요. 풀셋을 요구했어요. 원본이 3장이다. 그럼 3장 다 내라. 그 얘기가 있었는데 항공 서류는 그게 안 돼요. 뭘 요구했냐면 송하인용 쉬퍼, 컨사이너의 에어웨이 빌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에어웨이 빌이 원본이 3통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3통 중에 첫 번째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운송인용으로서 녹색으로서 발행이 되고요. 두 번째 원본은 빨간색, 근데 수화인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송화인용으로 나오는데 요건 청색인데요.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가 3장인데 이 3장이 한데 같이 뭉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운송인이 가져가고 하나는 수화인용의 경우에는 화물하고 같이 갑니다. 화물하고 같이 수화인에게 이동을 하고요. 송하인한테 수중에 남는 거는 송하인용 원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UCP 623조에 서류의 전통과 관련해서 다른 서류와 다르게 에어웨이 빌은
송화인용 원본만을 요구하는 게 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걸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아마 택배 송장 얘기를 했을 거예요. 먹지 이야기하면서 한 장은 보내는 사람 받고 한 상은 택배 아저씨 가져가고 마지막 장은 화물 택배에 붙어가지고 수화인한테 간다. 그 개념이 여기에도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원본 3개가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에어웨이빌이 네 번째부터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봅니다. 그거는 색깔도 흰색이나 항색을 쓰고요. 주로 뭐 항공사나 항공운송 대리점이나 뭐 통관용이나 공항용이나 이런 용도로 행정적인 용도, 회계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 실제로 운송 서류 원본으로서 사용되는 거는 요 3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항공화물 운송장의 기능 이거 자체도 운송 서류죠. 운송 서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송인이 물품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운송 계약의 어떤 하주와 운송인, 항공운송인, 뭐 물론 항공운송 대리점이 중간에서 발행을 하겠습니다만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는 어떤 증거가 될 것이고 화물의 명세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인보이스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금에 대한 어떤 청구서 뭐 여기 중간에 청구서 얘기도 있는데 운임에 대한 청구서 역할도 할 것이고 운임 후불에 대해서 그리고 하주 보험을 부부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증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 운송의 경우에도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해상 보험 공부할 때 항공 운송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절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공기 추락 사고나 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요. 항공화물 보험을 듭니다. 근데 요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이게 기간도 길고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하주들이 직접 보험회사를 컨택을 해가지고 적하보험이나 뭐 이런 걸 부보를 하는데 항공 운송은 정말 비행기가 뜨면 내리잖아. 떴다가 바로 내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1초 비행한다는 뜻은 아니고 해상 운송에 비하면 정말 찰나의 순간에 운송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직접 보험회사를 컨택하는 경우보다는 운송 주선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험 부부를 하는 보험 비용은 뭐 하주가 부담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뭐 운송 주선인이나 항공운송 주선인이나 항공운송 대리점이 이행을 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 보험 부보 사실을 이 뭐라고 할까요? 에어웨이빌 상에 나타내고 있거나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려면 우리 여러분들 여행 같은 거 가면 최근에도 여행사 관련돼서 외국에서 뭐 안 좋은 사고가 있었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직접 여행사랑 컨택을 해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직접 여행자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여행사를 통해서 내가 뭐 옵션 체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여행자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이거 뭐 처음에 뭐 몇만 원? 근데 그게 실제로 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뭐 다치거나 했을 때 그 여행 나가가지고 그런 경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드는 편이 많은데 바람직한데 그렇게 내가 패키지를 이용할 때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자 보험을 드는 그런 것처럼 이 항공 운송을 하는 경우에도 운송인이나 운송 주선인을 통해서 보험 부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수출 통관 자료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 뭐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죠.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송화인의 지시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에어웨이빌도 그렇고 앞에서 공부했던 시웨이빌도 그래요. 그럼 이 웨이빌이라고 붙은 서류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비유통성의 운송 서류인데 얘네들은 권리증권이 아닙니다. 유가증권이 아니에요. 그럼 권리증권이 이자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게 원본 서류가 있어야만 물건 찾아가는 수 있는 그런 문제, 뭐 그런 문제, 그 당연히 그렇죠. 선화증권은 당연히 원본이 있어야 되죠. 시웨이비나 에어웨이비는 그게 필요 없죠. 근데 그런 단순한 차이 외에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물품에 대한 권리, 소유권이 선화증권을 사용하게 되면 선화증권 자체가 이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이자 처분증권이기 때문에 선화증권 들고 있는 사람이 짱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당한 권리권자예요. 근데 에어웨이비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운송 중에 있는 물건 내 권리는 누가 주장할 수 있느냐?
에어웨이빌이나 시웨이빌은 운송 도중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처분권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송하인입니다. 운송인한테 지시를 할 수 있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송하인이에요. 그럼 수하인은 언제 권리를 받습니까? 수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운송인으로부터 도착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정당한 수하인이 정당하게 운송 화물을 인수받았을 때 그때 송하인의 권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송하인이 물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성격의 서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회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뭐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서류로서 역할도 하고 그리고 화물을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거나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착지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항공운송은 그렇고 뭐 항공운송에 대해서는 뭐 항공운송의 어떤 특징과 항공운송 서류에 대해서만 살펴봤고 자, 그다음에 육상운송 살펴봅시다. 육상운송. 육상운송은 국제도로운송이 있고 국제철도운송이 있어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육상운송 수단이 도로란 건 뭐 트럭이죠. 화물 트럭이고 그리고 철도라는 거는 철도고 요 관련돼서도 우리 앞에서 UCP 600의 도로 철도 운송 서류의 수리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근데 뭐 큰 차이라기보다는 원본 별로 안 필요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 국제 도로 운송, 국제 철도 운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정치 지정학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이 국제 도로 운송, 국제 철도 운송이 일어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도로 운송과 철도 운송을 많이 하죠. 우리가 물품을 입항지로 보내기 위해서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뭐 평택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뭐 트럭을 이용하기도 하고 철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운송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상황이 그런 거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물품의 이동에 도로나 철도를 이용을 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로 운송의 어떤 장점, 단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도로 운송의 경우에는 장점이 우리 집 앞까지 운송이 되죠. 그죠? 우리 집 앞이 항구가 아니고 우리 집 앞이 철도역이 아니지만 길은 나 있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럭 타고 컨테이너를 옮겨다 줄 수 있죠. 제가 뭐 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뭐 창고이거나 공장이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래서 운전간 운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고 이게 결국에는 운송 화물의 단위화와 관련되어 있죠.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운송 수단이 달라지더라도 물품을 컨테이너에 보관해서 화물을 적입한 상태로 한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단점은 기본적으로 그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나 수량이나 무게나 양이 제약이 걸려 있죠. 차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양이 있죠. 그리고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입니다. 컨테이너 하나 옮기는데 자동차 하나를 움직일 만큼의 기름이 필요하죠. 그렇죠?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선박은 한 번에 컨테이너 뭐 2만 개씩 옮기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못 옮기죠. 그런 차이가 있죠. 물론 엔진 크기가 자동차보다 더 큰 엔진을 선박이 사용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선박이나 비행기하고는 좀 다르게 이 도로로 운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 체증의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도 좀 있긴 있어요. 이게 뭐 물류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자 그리고 철도 운송 철도 운송의 경우엔 장점이 같은 육상 운송 수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로로 운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하차를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운송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철길을 깔아야 돼요. 철도 운송을 하려면. 철길 까는 거 솔직히 얼마 안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철길을 깔 땅을 사는 게 어렵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싸죠. 그렇죠? 주요한 입항지나 뭐
주요 도시를 연결한다고 치면 서울에 아무리 서울에 뭐 있다 하더라도 웬만큼 줘야 되잖아. 땅 뭐 보상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로 운송까지 살펴봤고 육상 운송까지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국제 복합 운송입니다. 복합 운송. 복합 운송의 개념은 사실 이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컨테이너 운송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사용되기 전에는 이런 개념이 등장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컨테이너가 그만큼 중요한 운송 시스템적인 변화를 가져온 게 이게 창고 역할도 하고 어떤 운송 수단이든 그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컨테이너를 트럭에도 이용할 수 있고 철도에도 이용할 수 있고 선박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 수단을 이동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컨테이너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개념이 복합 운송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도로 운송 따로, 철도 운송 따로, 해상 운송 따로, 화물 차에 싣고, 화물 기차에 싣고, 화물 배에 싣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화물을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컨테이너를 그냥 도로 트럭을 이용해서 운반하고 그거 그대로 배에 싣고 하는 식으로 운송 수단이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복합 운송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의 복합 운송이라고 할 때는 지금 40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복합 운송의 개념이에요. 그럼 뭐냐? 복합 운송인이 하주하고의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 계약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전에 복합 운송이 아니고 뭐 이게 연결 운송이거나 통 운송이거나 이럴 때는 하주가 육상 운송 구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40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육상 구간, 해상 구간, 육상 구간 이렇게 연결되어서 연계되는 운송 구간이 있다라고 쳤을 때 따로 계약을 체결해야 됐다는 문제가 있었다면, 복합 운송인 한 명과 직접 하나의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명의 계약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이 한 명의 복합 운송인이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단일의 책임을 지고 돈도 한 번에 받죠. 따로 줄 것 같으면 왜 한 사람하고 계약해? 한 사람하고 계약하니까 돈도 얘한테 그냥 몰아주면 되잖아. 그렇죠? 단일의 운임에. 그리고 서류도 한 장만 나오겠죠. 그렇죠? 복합 운송 서류. 근데 뭐만 여러 개다. 운송 수단만 사용되는 운송 수단만 여러 개다. 지금 여기 뭐 육상하고 해상 구간이 사용되었고, 이게 지금은 그림상으로는 육상, 해상, 육상이지만 이 중간에 뭐 도로가 철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항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운송 수단의 결합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복합 운송은 한 명의 운송인이 하나의 운송 계약에 따라서 단일의 책임, 단일의 운임, 다만 운송 수단은 여러 개. 이런 개념이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운송 수단은 다양한데 계약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뭐 이런 식이 되면 그건 복합 운송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그 이제 부르기에 따라서 연결 운송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복합 운송인. 그러면 이제 이 복합 운송인이 중요한데, 복합 운송인은 크게 실제 운송인이 있고 계약 운송인이 있습니다. 실제 운송이란 건 실제 운송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해상 운송인이면 선박, 육상 운송인이면 트럭이나 철도 운송인이면 철도, 기차, 철도망, 그리고 항공 운송이면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운송을 이행하는 사람들을 실제 운송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약 운송인은 이런 운송 수단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주하고 계약을 통해서 그 운송을 수배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주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운송은 실제 운송 수단을 가지고 있는 실제 운송인과 자기가 따로 계약을 체결해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을 수배해서 이 하주에게 운송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가능하게끔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계약 중재자, 계약 주선인, 계약 중개업자를 계약 운송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 사람을 보통 운송 주선인 내지는 계약 운송인 이렇게 우리말에서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은 실무적으로는 주로 이제 프라이트 포워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무선박 운송인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계약 운송인이에요. 계약 운송인인데 미국은 저 표현을 써요. MVOCC. 그래서 말 그대로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배슬 없는 사람, 선박 없는 운송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운송 주선인을 지칭하는 말들이 김태희 남편 얘기하듯이 엄청 많은데, 뭐 포워딩 에이전트도 있고, 프라이 포워더도 있고, MVOCC도 있고 많죠. 그래서 이 다 지칭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지칭하는 말이 많은 것처럼 이 사람이 수행하는 역할도 많아요. 쉽게 말해서 중간에 실제 해상 운송인, 항공 운송인, 도로 운송인 하고 하주 사이에 껴서 계약을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화물 수배도 해야 되고,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돼요. 뭐 이 하주를 상대로 컨설팅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하주가 직접 작성하지 못하는 뭐 서류들도 대신 작성해 주고, 그리고 통관 절차, 수출입 절차 이런 것들도 대신 수행하고, 뭐 필요한 비용의 지급 이런 것도 하고, 화물 보관도 해주고 중간에 창고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보험도 대신 부부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실제로 배는 없지만 이 사람한테 내가 토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 배가 없기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를 빌려서, 배를 빌린다기보다는 사용 계약을 맺어서 뭐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제 운송 계약이 이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 사이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요 계약이 체결을 통해서 화물을 해상 운송을 하고, 그와 관련된 제반 업무나 제반적인 뭐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 중간에서 일종의 뭐 수수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주는 계약 운송인한테 뭐 어떤 운송 비용을 토탈 비용으로서 줄 것이고, 이 계약 운송인이 자신이 이런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서 어떤 발생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것이고, 실제 운송인은 실제 운송과 관련된 해상 운임을 지급받겠죠.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계약 운송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 복합 운송의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형태만 존재한다는 건 아니고요. 복합 운송의 형태는 다양해요.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복합 운송의 형태가 미국 대륙, 미주 대륙이라고 하죠. 북미 대륙을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로처럼 이용을 하는 형태를 이제 옛날부터 랜드 브릿지라고 불렀어요. 땅이 대륙이 일단 뭐 육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무슨 개념이냐면 동아시아,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보낼 때,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동부 아니면 미국 중부로 보낼 때 태평양을 이용을 해서 해상 운송을 한 다음에 미국 서부에 도착해서 도로 운송이나 뭐 다른 운송 수단하고 결합이 이루어져서 유럽으로 물품을 보내거나 미국 동부로 보내거나 미국 중부 지역으로 보내거나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운송 레인지라고 해야 되나, 범위에 따라서 그냥 랜드 브릿지라고 하기도 하고, 미니 랜드 브릿지라고 하기도 하고,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가장 대표적인 해륙 복합 운송 형태예요. 해상 운송하고 육상 운송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항공 운송하고 육상 운송, 항공 운송하고 해상 운송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뭐 해공 복합 운송,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복합 운송도 그 복합 운송을 의뢰하는 하주의 요구나 하주의 니즈에 따라서 운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지금 43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복합 운송의 루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복합 운송 서류의 기능 살펴볼 텐데, 기능 봅시다. 물품의 수령증, 운송 계약의 증거 서류. 이건 뭐 모든 운송 서류가 이거죠. 이 두 가지 기능은 모든 운송 서류의 공통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죠. 권리 증권이자 유거 증권이죠. 선화증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죠.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서 봤던 랜드 브릿지처럼 해륙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어떤 형태로 발행된다? 복합 운송 서류가 선화증권 형식을 빌려서 발행됩니다.
선화증권 형식을 빌린다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선화증권에다가 육상 구간을 확장했다는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해륙 복합 운송의 경우에. 그러면 해륙 복합 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그거는 좀 케이스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복합 운송이란 게 만약에 항공 운송과 육상 운송의 결합이라고 친다면 그 경우에는 에어웨이 빌 형태를 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운송 구간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복합 운송이란 게 이게 새로운 개념이고 서비스를 하기 나름이고, 복합 운송업자가 어떻게 뭐 이거는 계약하기 나름인 경우라서 지금은 현재는 그 많은 수의 대다수의 복합 운송이 선화증권 형식을 빌려서 발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운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충 중요한 내용들을 개념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해상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뭘 얘기를 했냐면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따라서 운송인의 어떤 책임도 얘기했지만 운송인의 뭐도 얘기를 했냐면 면책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상 운송인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책임을 면책하고 있었어요. 뭐 하재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항해상 가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회피라고 해야 될까? 책임 면책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으로 해상보험이 있습니다. 해상보험이란 게 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 게 무역은 기본적으로 국제 거래죠. 국제 물품 매매 거래죠. 그런데 물품을 국제 간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이 어렵다는 거죠. 그냥 내가 내 옆방에 있는 옆집에 있는 친구나 사람한테 물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나라와 나라 저 멀리 떨어진 곳까지 물건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이 해상 운송과 실과 바늘처럼 같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이 해상보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하물을 보험에 드는 하물보험, 그리고 선박을 보험에 드는 선주나 운송인이 보통 들겠죠. 이런 선박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보험은 뭐 헐 인슈어런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주를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 카고 인슈어런스, 뭐 그래서 적화보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 강의 자료상에 화요일 할 때 하자는 하물 하자고요. 그냥 하하하 할 때 이 적화보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적화보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요 하자는 배 위에 실려 있는 화물을 뜻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자, 그래서 해상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해상보험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면, 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상사업 도중에 해상사업에 대해서 발생하는 해상의 위험, 바다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를 해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화물을 보호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상보험의 계약의 개념이 그러한 것인데, 그러면 해상사업이란 건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선박이나 하물이나 동산. 하물이나 동산 뭐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러한 하물이 해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니까 선박이나 하물이 해상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물 운임, 여객 운임.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선주나 운송인 입장에서 바라본 것일 거고, 이윤, 전도금, 선비는 선박 운용 비용을 뜻합니다. 뭐 그런 것들, 어떤 뭐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수수료, 이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 그 UCP 공부할 때 UCP 628조에 보험 서류 수리 요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험에 들어주는 금액을 CIF 가격에 송장 가격 뭐 얘기하고 CIF 가격에 110%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100%가 아니고 110%일까요?
10%는 기대의 이익, 희망의 이익, 미래의 실현 가능한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거는 뭐예요? 100%. 2번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추가된 그 10%죠. 그거를 보험에 드는 거죠. 110%를. 110%를 보험 부과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럼 3번은 뭡니까? 피보험 재산. 이건 이제 보험 목적물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소유자가 뭘 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내 물건이 운송을 하고 운송을 의뢰를 했는데 이 물건이 굉장히 위험한 애예요. 폭발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애입니다. 근데 얘가 폭발했어요. 운송 도중에. 그래서 내 화물이 가치를 상실해서 내가 경제적 손실을 봤어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물건이 폭발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배에 타고 있는 다른 화물이나 선박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물어줘야 되지. 그렇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들면 자차 보험만 드는 게 아니라 뭐도 들어요? 대차, 대인, 대물 보험도 들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배상의 문제도 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에 대해서 손해 어떤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해상 위험이란 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해상 위험이란 건 기본적으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뜻하는데 그걸 뭐 해상 위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해상 바다에서 기인하는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상 위험에는 대표적으로 종류들이 여기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해상 고유의 위험, 해상 위험이 해상 고유의 위험 아닙니까? 이 해상 위험이라는 사전적 정의와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조금 달라요. 해상 고유의 위험은 정말 바다에서만 발생하는 위험을 뜻합니다. 그래서 peril of the sea 이렇게 하는데 peril은 손해의 원인을 지칭하는 보험 용어고요. 그래서 바다의 원인, 뭐 손해의 원인, 뭐 이런 뜻인데 주로 이거는 뭘 뜻하냐면 침몰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선박의 전복이라든지 먹는 전복 말고 그리고 뭐 자초나 교사 이런 걸 뜻하는데 이게 바다란 게 뭐 여러분들 뭐 바다 보러 가자 하면 뭐 강릉이나 강화도나 인천 앞바다나 뭐 여수 앞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가보면 낭만 있고 좋죠. 그래서 바다 잔잔하다, 아,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다는 절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앞바다가 좀 좋은 거예요. 놀기에 우리나라 앞바다가. 근데 사실 뭐 계절이 놀 수 있는 계절이 좀 한정적이라서 그런 거고 동남아랑 좀 다르게 실제로 그 북태평양이나 북대서양 아니면 북해 이런 데 가보면 바다가 장난 아닙니다. 거기 기본적으로 파도가 3m 이상씩 쳐요. 3m 이상 치는 파도가 치는 것도 문제인데다가 수온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가면 파도가 탁 치면 뭐 이렇게 선박에 이렇게 바닷물이 탁 치잖아요. 그럼 바로 얼어버려요. 이렇게 살얼음이 옵니다. 그만큼 차가워요. 그 영화 타이타닉 보면 남자 주인공이 빠지죠? 바로 죽죠? 3초 이상 못 버텨요. 차가워서. 북대서양 아니면 북해. 그래요. 북해 살벌한 바다예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 위험한 곳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선박들은 컨테이너 뭐 18,000 TEU급 선박 이런 것들은 정말 약간의 MSG를 보태서 63빌딩만 하거든요. 배들이. 그래서 크게 미동 없어요. 근데 예전에 콜럼버스나 배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 한번 생각해봐요. 그 콜럼버스가 타고 갔던 그 배 산타 마리아고 310칸보다 작아요. 쉽게 말해서 와닿게 개념을 설명하죠. 경영경제관보다 작다니까 배가. 그 작은 배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침몰, 전복. 바다가 풍랑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들이 기본적으로 밑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선형으로 되어 있죠. 오뚜기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죠. 근데 그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오뚜기의 그 복원력도 어느 한계치를 넘어가면 그냥 뒤집힙니다. 전복되죠. 그래서 바다가 아니라 워터파크 가서 한번 심하게 흔들어 봐요. 뒤집히지. 튜브도 뒤집히잖아. 그거 생각해 보면 되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자초 교사는 뭘 뜻하냐면 자초는 딱딱한 거에 걸리는 거야. 암초. 바다 밑에 암초 같은 거에 걸리는 거고, 교사는 그 밀물 썰물 때문에 뻘 있죠, 뻘, 갯벌, 모래사장 이런 데 배가 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걸 교사라고 합니다. 또 뭐 있을까요? 이거 말고도 제가 아까 항공우송 얘기할 때 태풍 얘기했죠. 풍랑, 악천후,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다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화재, 전쟁의 위험, 해적, 강도, 절도, 포획, 그러니까 뭐 어떤 국가 공권력이나 뭐 어떤 제3자에 의해서 배가 차압당하거나 억류당하는 포획, 납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바다에 하물을 벌이는 행위, 투하. 바다에다가 물건 던지면 못 찾아와요. 그죠? 그다음에 선원의 악행, 뭐 선상반란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해상 위험이죠. 이런 위험으로부터 국제 운송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위험을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 보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강도나 절도나 같은 말 아닙니까? 강도는 칼 들이미고 뺏는 게 강도고요. 절도는 몰래 훔치는 게 절도예요. 높아심에서 차이가 있다. 자, 인커텀스 2010에 있었던 강의 자료죠. 이 강의 자료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이걸 왜 다시 가져왔을까? 단 두 가지 때문이죠. 뭐? CIF하고 CIP. 왜? CIF하고 CIP는 뭐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대신 보험을 들어줄 의무가 있었죠. 나머지 9개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줄 의무가 없었죠. 근데 보험을 안 드는 거 아니다 그랬죠. 자기가 필요해서 알아서 보험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요거는 뭐냐면 요것도 앞에서 공부했어요. 뭐 UCP 600의 28조의 보험 서류 수리 요건이었어요. 그 28조에 있는 내용은 보험의 어떤 규칙이거나 보험의 조건이 아닙니다. 뭐예요?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은행, 신용장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할 때 일치하는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 조건상의 서류가 보험 서류인데, 그 보험 서류가 갖추어야 되는 요건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제가 강의 자료에 다시 한번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체크를 하고 하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좀 살펴봐야 될 건데, 보험 쪽 용어들이 이걸 한번 좀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면 좀 편하긴 한데, 좀 용어들이 생소하기도 하고 좀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농반 진반으로 뭐 다음 가을 학기 때 제가 해상보험론 수업을 하면 어려우니까 듣지 말라라고 하는데, 농반 진반은 아니고 진이 좀 51%예요. 진이 좀 가깝습니다. 진짜 뭐 그런데 그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자가 있습니다. 보험자, 인슈어러라고 하고 어슈어러 뭐 같은 표현이고, 언더라이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언더라이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보험자라는 건 위험 부담을 인수하는 자,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보험회사지만, 우리나라는 보험회사밖에 없지만 유럽이나 특히 영국에 로이드에 가보면, 로이드 보험회사 가보면 거기에는 개인 보험업자가 있어요.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의 보험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언더라이터입니다. 언더라이터.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 반대되는 사람,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보험 계약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자, 그래서 insure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 원문이나 이런 거 보면 insured person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우리 앞에 인커텀스 얘기를 했잖아요. 인커텀스 얘기를 했는데 CIF, CIP 같은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누구가 되죠? 얘기했어요. 인커텀스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매도인이 보험 계약자가 되고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되죠. 나머지 9개는
EXW부터 CIF, CIP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자기가 필요하면 보험 들죠. EXW면 매수인이 될 것이고 DAP나 뭐 그런 DAT나 이런 거 썼으면 매도인이 될 것이고, 그렇죠? EXW는 매수인일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주 운송 구간에 위험이 이전됐을 때 주 운송 구간에 물품의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보험을 들 텐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자기가 보험 계약 체결하고 자기가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9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험 대리상과 보험 중개인이 있습니다. 뭐 대리점이 대리점이고 중개인이 중개인이고, 에이전, 쉽게 말해서 우리 말로는 대리상, 중개인인데 영어로는 에이전트고 브로커예요. 대리상, 중개인은 좀 개념적으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에이전트란 말 많이 듣죠. 브로커란 말도 많이 듣죠, 여러분들. 에이전트를 가장 많이 듣는 게 어디예요? 스포츠 쪽이잖아. 스캇 보라스 들어봤어요? 메이저리그의 가장 유명한 에이전트. 라이올라. 해외 축구 좋아하는 사람 라이올라 알아요? 그 포그바 대리인이에요. 호날두도 그 사람인가? 뭐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스캇 보라스급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뭐예요? 선수를 대신해서 구단하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스포츠 에이전트는. 인슈런스 에이전트는 뭐 하겠어요? 보험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를 위해서만 계속적으로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 그래서 보험 계약 체결하는 사람을 인슈런스 에이전트라고 하고, 중개인은 특정한 보험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그냥 불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서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개인이 복덕방이에요. 공인중개사.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고. 그러면 보험 중개인은 뭐 하겠어요?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요금입니다. 보험자가 주는 돈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주는 돈이에요. 통신회사에게 통신요금을 주죠.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냅니다. 저는 월말 되면 31일 월말이 되면 통신회사도 돈을 빼가고요. 제 통장에서. 보험회사도 통장에서 돈을 제 통장에서 제가 뭐 자동이체 동의는 했지만 말도 없이 빼가요. 뭐예요? 다 요금이야. 그래서 이건 보험료입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프리미엄. 보험회사에 내는 돈. 그 돈이고, 자, 밑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건 뭐 보상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험금이라고 하고, 보험보상금이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자, 그 다음에 담보가 있고 보상이 있는데, 담보는 쉽게 말해서 영어로 커버인데, 보험자의 어떤 그 계약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보호, 엄호죠, 엄호. 왜 뭐 전쟁 영화나 뭐 전쟁 관련된 게임 같은 거 보면 엄호 사격해달라 뭐 이런 얘기,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보호하는데? 해상 위험으로부터. 해상 사업을 누가 보험해줘요? 보험자가 보호해주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피보험자에게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 그거를 보호, 커버라고 하고요. 보상은 실제 사고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주는 거, 그거를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보험회사로부터 돈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보상이란 거예요. 비슷한 말 중에 배상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계약 종료, 우리 막 그 손해배상, 그 CISG 공부할 때 배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배상은 나한테 잘못이 있어서 내가 책임져 가지고 물어줄 때 배상이라 하고요. 보상은 그게 아니고 나한테 기책 사유가 없어요. 근데 계약 관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지급하는 거를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사고에 책임이 없어요. 근데 보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걸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 보상 다른 말이다. 자, 그다음에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 기간은 쉽게 말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커버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보호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담보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계약 기간은요. 보험 계약자랑 보험자 사이에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에요. 계약 존속 기간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 계약 존속 기간과 보험 담보 기간은 같습니다. 근데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 나는 경우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언제? CISG 공부할 때. CISG 중에 어떤 규정? 운송 중 전매의 위험 이전 규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제가 소급 보험 얘기를 했어요. 운송 도중에 있는 물건을 주인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계약이 그때 체결됐어요. 매매 계약이 그때 체결됐어요. 매매 계약이 그때 체결됐으니까 보험 계약도 그때 체결되는데 물품의 컨디션을 체크할 수가 없단 말이죠.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험자의 책임이 과거로 소급된다. 그렇게 되면 보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계약은 오늘 체결했지만 보험 기간은 앞으로 가죠. 그래서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자,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게 그 소급 보험 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포괄 예정 보험, 오픈 팔리시의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강의 자료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의 의무. 요거는 같이 이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끊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 의무하고 고지 바로 다음 시간에 하죠. 수요일 날.